자, 네, 비문학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볼 지문도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자, 첫 시간에 비문학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포인트 하나 딱 찍었죠? 어떤 지문을 독해할 때 이게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지문 독해의 출발점은 화제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글 전체에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냐? 큰 화제겠죠? 그 다음 그 화제와 관련해서 문단이 바뀌어 나가면서 소화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찾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글이 체계화될 겁니다.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볼 거고요. 자, 오늘은 화제를 찾는 것 플러스에서 하나의 더 포인트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A만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A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B라고 하는 다른 것과 비교해 가면서 A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걸, 이런 논지 전개 방법은 비문학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논지 전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다들 문제 미리 풀어보고 들어오셨죠, 그죠? 자, 수업을 듣는 목적은 나한테 이 강의를 들어서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물론 수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수업을 듣는 정말 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방식과 내 방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100명이 앉아있다고 하면 100명이 모두 다 읽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나도 또 내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방식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좀 더 지문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네? 라고 판단되면 그 방식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건방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문 쉽네? 풀만해.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강의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선생님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명 중위권이라는 친구들. 아예 하위권 친구들 학원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근데 애매한 중위권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자기만의 고집을 잘 버리지 않아요. 자기만의 고집대로 문제를 푼다고, 자기만의 고집대로 지문을 분석해, 그렇게 해서 고작해봐야 뭐 3, 4등급밖에 못 맞으면서 그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과목들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노하우들을 배우는 거죠. 이 작품 자체, 이 지문 자체, 이 문제 자체의 해결은 해설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 강의를 듣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이 내 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점인지 비교해서 더 효율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쉽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차근차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부터 갑니다. 읽어볼게요. 자, 정치랑 읽기 전에 뭐 찾는 거라고요? 읽어나가면서 눈만 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화제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정치란 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자, 정치의 개념,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정치라고 한다. 자, 겨우 지금 두 줄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지문을 다 읽고 문제까지 풀어온 사람이니까 이글 전체 화제가 뭔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처음 읽도, 현장에 들어가서 처음 이 시험지를 처음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나오는 어떤 개념 같은 것들, 이게 글 전체의 화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일단 찾아두는 게 안전하겠죠. 자, 이 글을 봤더니 정치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봅시다.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자, 이 국제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자, 비교할 거, 국내 정치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생은 대충 톱밥이 굴러갑니다. 이거는 뭘 얘기할 글이냐면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와 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글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게 이거를 처음 본다면 확실치 않죠, 그죠? 다 읽지 않았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할지, 이거 먼저 얘기해놓고 이걸 설명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글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화제를 던져놓고 이 화제와 비슷한 거 하나를 던져서 얘랑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보통은 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글 전체의 논지 전개 방법이고, 뒤에 나올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미 예상이 돼요. 얘랑 얘를 비교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그건 이미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보면 되겠죠. 자, 조금 더 갑시다. 자, 일단 유사점부터 나오는데,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에 대한 지원, 표준 도량형 확정 등과 같은 종류의 정책적 문제를 다룬다. 또한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한 결정 같은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점을 먼저 얘기했는데요. 공통점은 정책적인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 군사력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 집단을 대표한 결정, 권력의 사용과 같은 정치적 선택. 자, 권력의 사용이나 정치적 선택 같은 게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점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 정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건 이 1, 2, 3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요. 뭐가 기억되면 되냐면 지금 내가 1문단 읽은 부분에서 나한테 준 정보, 화제는 뭐냐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공통점을 이야기했구나.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얘기했거나 요 화제는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 있다만 기억해놓고 뒤에 문제 나오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세부를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큰 줄기를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죠. 그러나 국제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국내정치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예상이 맞죠? 그죠? 공통점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는 얘랑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모양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먼저 국제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다. 자, 이 국제정치의 특징 첫 번째, 중심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정부에 기속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처럼 중앙정부 같은 게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일들을 담당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 군대나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발적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내의 중앙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계속 같은 말 부연이죠. 그죠? 자, 첫 번째 한 줄에서 문단이 딱 바뀌자마자 국제 정치는 이런 특징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중심권위가 없어. 딱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전부 다 부연 설명이죠. 중심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같은 게 없고 군사력 같은 걸 발동할 수가 없는 거야. 밑에는 부연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다음 갑니다.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고 작은 국가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 동맹을 통해 더 강력한 국가들에 의존해야 한다. 자, 이거는 딱 묶어서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것만 딱 묶어서 이게 지금 뭘 얘기했니? 간단하게 몇 개의 단어로 화제를 물어본다면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중심적 권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처럼 중앙정부나 군사력 같은 중심적 권위가 없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전쟁이 생기거나 또 강한 국가가 나약한 국가들을 좀 짓밟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도 해.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문단의 길이가 선생님이 지금 PPT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만큼 되죠, 그죠? 짧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긴 문단이 결과적으로 이 한 줄로 끝나는 거죠. 이 문단은 중앙 권위가 부재한다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특징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문단까지 일단 정리가 됐어요. 3문단 갑니다. 국제정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또 읽어보죠.
국내 정치와 구분된다.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하여 국익을 위해 일한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이며 이에 비하면 다른 것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 도덕적인 면에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이 국제 정치에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도덕적인 면이 경시가 된다. 한 줄 얘기하고 아까랑 똑같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익이 우선이야. 그래서 국내 정치라면 처벌을 받을 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정치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 자, 두 번째 국제 정치의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국내 정치에 비해 국제 정치에서의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라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지도자들 간의 소통이 어렵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게 국제 정치의 세 번째 특징이랍니다. 자, 또 읽죠.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비슷한 경험과 배경식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행위자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통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거나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했을 때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세 번째 특징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갑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 정치 환경에서 군사력이 국제 정치 참여자들의 주요 권력 기반으로, 자, 그러면 문단이 바뀌었잖아요. 문단이 바뀌었죠? 그러면 화제가 바뀐 겁니다. 자,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화제를 찾아보세요. 선생님 체크해놨죠? 요 전문단, 4문단까지는 국제 정치는 요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요렇게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바뀌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부분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얘기했냐면 군사력이 주요 권력 기반이 된다 그랬죠, 그죠? 국제 정치에서는 군사력이 각 나라의 권력의 기반이 된답니다. 계속 볼게요. 국제 정치에서 전반적인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이론이자 다른 국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 국가라는 평판으로 이루어진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 자, 이거 말고 군사력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이거 말고 첫 번째 소프트 파워도 권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자, 소프트 파워, 뭐 말랑말랑한 힘인가 보지. 뉘앙스는 오죠. 근데 이게 문제로서 소프트 파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 이것들을 정의하는 특정한 단어, 여러분이 꽂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단어들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과 상관없이 모범 국가라고 하는 어떤 평판. 자,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도 하나의 권력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자, 또 그 다음 갑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정치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또 정리하고 가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걸 보유한다면 권력 기반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한 국가의 국제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자, 문단이 하나 더 있죠? 자, 마지막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체제가 특정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이거는 자,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제정치의 첫 번째 특징이 중심 건의가 부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데 첫 번째 여기 중심 건의가 부재한다 여기에서 대비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 건의가 없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자, 요거랑 대비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한편 국제정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건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 체계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레짐 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넘어서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국가들은 개별적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레짐은 무역, 인권, 정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영역을 다룬다. 자, 정리해보죠.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왔습니다. 레짐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국의 이익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자국의 이익을 따르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거나 이 그림이 조금 오해될 수 있겠네요. 그죠? 공동정부가 아니라 이거 도덕적으로 뭐뭐한다. 그 부분과 있는 게 사실은 공동선이나 혹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는가? 자국의 이익만 따르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는 레짐이라고 하는 공동 가치나 공동선을 따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뭐 무역이나 인권이나 그런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자, 뒷부분.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무역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체제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레짐을 제시하였다. 어떤 공동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부국가 빈국가 불균등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자, IMF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라는 점과 그 가치의 집합이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이러한 레짐을 다시 다른 말로 가치의 집합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대한 예로 국제통화기금 IMF를 말하면서 끝낸 겁니다. 자, 이제 이게 화제를 중심으로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지문부터 한번 정리합시다. 지문만 어떤 식으로든 명확해지면 문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냥 지문만 분석이 되면 그냥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지문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풀어 풀고 그냥 문제 갖다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지문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지문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구조화 시킬 테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국제정치 이런 거야. 얘는 국내 정치랑 비교했을 때 이런 공통점이 있기는 해. 그렇지만 얘의 차이점이 이런 게 존재해. 이런 거는 국제정치만의 차이점이야. 그리고 이런 것에 바탕을 두는 국제정치의 권력관계는 군사력이 보통 좌우하지만 이거 말고도 소프트 파워나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해. 그리고 국제정치는 자국의 이익을 따르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레짐과 같은 공동선, 공동의 가치를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IMF가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자, 끝났죠. 국제정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 보세요. 잔소리 같은데 지문이 쉬워서 여러분 읽은 다음에 이 지문 내용들은 다 머릿속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해는 누구나 합니다. 이 정도 지문을 읽고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면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죠. 아마 이 지문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면 지문 자체에서 어려움은 아무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생기냐면 문제 풀기 전에 뿌연 안개처럼 머릿속에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 얘기했고 그 다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 이게 딱 체계가 잡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후자가 우리가 국회하는 목표입니다. 비문학 국회는 그냥 뭐 심심풀이 감상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려고 하면 자꾸 체계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지문을 보다가 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지문을 갖다 놓고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이 방식이 체화가 되어서 복잡한 지문들도 오히려 단순화시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전 시간에 이어서 화제를 따라 독해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어떤 것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죠.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1번부터 봅시다. 국제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이 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아까 권력 기반이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이 문단 가지고 봤더니 물론 금방 기억나지만 기억 안 나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 문단 봤더니 주요한 건 군사력인데 군사력 말고도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4문단인가 이게? 1번은 4문단을 근거로 하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한 두 개만 더 봅시다. 2번, 국가의 평판과 지도자의 리더십은 한 국가의 국제 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뭔데요? 권력 기반이잖아요. 또 이 얘기네. 그죠? 소프트 파워나 리더십이 이게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같은 문단, 4문단을 근거로 하면 2번은 맞은 거죠. 자, 3번 합시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모두 정책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모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1문단 여기서 봤었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 읽지 않을게요. 일치 문제인데 학생들이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죠. 1번 아까 봤어. 1번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문제 설명하면서 이거 어느 문단이 있었네요? 어디네요? 어디네요? 얘기하죠. 이게 근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처음에는 이렇게 그걸 하나 다 확인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른 방식이에요. 연습만 되고 나면 여러분이 그냥 상상해서 푸는 거랑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오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비문학을 푸는 거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오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하게 풀었네요. 2번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씨를 이해해서 자, 보기 문제가 나왔죠? 보기 보시면 그냥 딱 봐도 어떤 사례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를 보는 핵심은 뭐냐면 사례가 이런 보기가 이 지문과 관계없이 동떨어지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이 지문에서 얘기하던 어떤 특징이든 어떤 개념이든 뭐든 간에 이 지문의 어떤 부분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실력이 있다면 이걸 읽어나가면서 이건 4문단 이야기네? 3문단 이야기네? 1문단 이야기네? 아니면 레진 이야기네? 이거는 국제 중앙정부가 없다는 이야기네? 그런 식으로 사례를 보면서 지문과 연관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A부터 보죠. 자, 다 읽어보셨으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읽을게요. 국제재판소가 뭐라고 판결했으나 이스라엘은 수긍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는 중앙적 권위가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아마 A는 우리가 봤던 국제정치의 첫 번째 특징 같습니다. 그다음 B로 가죠. 자,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민간인 죽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그렇지만 원자폭탄 떨어뜨렸고 처벌도 받지 않았어. 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는 도덕적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C 프랑스와 영국이 히틀러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머무해주는 바람에 히틀러가 이런 짓을 했어. 이런 거니까 국제정치에서는 지도자들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국제정치의 이 특징을 A, B, C라고 사례화 시켜놓은 거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까지는 보기 내용 국제기구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 문단에서 봤었죠. 군사력 없고 중앙정부 없고 그죠? 1번은 일단 확인했습니다. 2번 이스라엘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군사적으로 정량한 요르단에서 국경지대에 방어 장벽을 세웠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서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 자, 뭐예요? 1번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아까 봤던 거죠, 그죠? 다 확인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B. 타국의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수상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소프트
소프트 파워가 뭔데? 모범국가라는 평판이죠, 그죠? 남의 나라의 전쟁에 이기겠다고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게 모범국가가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경시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와 관련있는 것이지 소프트 파워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딱 3번이고요. 4번과 5번도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거죠. 기억이 레짐 이론이니까 요거 나왔던 요 부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레짐 이론을 설명했던 그 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레짐 이론을 보다가 보면 공동선이다, 공동의 가치다, 등등 가치의 집합이 이런 말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거와 관련된 답을 들으셔야 돼요. 자, 몇 가지만 봅시다. 1번이네. 1번. 국가들이 공동선에 대해 공유된 비전 움직일 수 있다. 자, 핵심은 뭐겠어요? 공동선, 공유된 비전이죠, 그죠? 이거 그 문단에 나와 안 나와? 이거 5문단이었나요? 6문단인가 5문단인가? 6문단이었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잖아. 그러니까 1번은 지문 내용 그대로예요. 국가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동선이나 공동의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이거를 레짐이라고 불러. 답은 1번입니다. 한 두 개만 더 볼까요? 2번 봅시다. 권력관계에 기반해야 국제적 행위자들의 행태를 뭔 소리야? 반대죠, 그죠? 권력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국제행위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니까 2번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고요. 한 개만 더 봅시다. 3번. 국제정치에서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 집합이 존재. 자, 가치의 집합? 이거 좀 애매하죠? 본 기억이 나?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3번을 내가 봤나? 이미 답이 1번에서 나왔으니까 좀 힘 빠지긴 했는데 앞에서 답을 못 찾았다고 칩시다. 3번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 답이 뭔지 모르겠어. 다시 봅시다.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할 수 없다? 맞나? 틀리나?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어요. 일단 딱 봤는데 직관적으로 모르겠네 싶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이게 어디 나오지? 자, 여기 나오네. 선생님, 제일 밑에 부분에서 자, 레짐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레짐 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가적 행위자들 간의 강요를 넘어서 구성들의 행위를 고정하는 국제적 공동체적인 가치와 가치에 나타날 때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개념을 무역의가 다룬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쭉 해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에서 PT에서 마지막 네 번째 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3번은 확실하게 틀렸네. 그지? 선생님, 이 쉬운 문제를 굳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푸냐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여주기 위해 자꾸 일부러 이렇게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실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 연습하는 거란 말이야. 연습할 때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 그게 뭐냐?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거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거를 O 혹은 X라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가 요 문단에 여기에 있다라고 직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일단 문제 오늘 간단하네요. 세 문제 풀었고요. 지금도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